이건 명백한 기적이었습니다. 2022년 8월 8일 밤 서울에 시간당 141.5mm라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하철역이 침수되고 강남 일대가 물바다가 되며 도심 전체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전 세계 재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최소 몇 주는 걸릴 것. 이런 규모의 피해는 복구에 한 달 이상 소요. 그런 예상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착각했던 겁니다. CNN 20년 경력 베테랑 기자가 서울 현장에 도착해서 목격한 것은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물바다였던 강남역이 말끔히 복구되어 시민들이 평상시처럼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맨손으로 배수로를 뚫은 투자 전문가, 5시간 동안 홀로 도로 복구와 교통정리를 병행한 국악 연주자, 침수된 차량에서 사람을 구조하고 말없이 사라진 익명의 시민들. 정부의 능력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진심으로, 과시가 아니라 묵묵한 실천으로 하룻밤 만에 도시를 되살려낸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그 놀라운 24시간의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CNN 국제부 수석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리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8일 밤 10시 30분 맨해튼 CNN 본사 편집실에서 저는 평소처럼 내일 방송 원고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전 세계 재해 현장을 누비며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로서 그날도 별다른 특별함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국제부 데스크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편집장 톰 윌슨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클, 지금 당장 한국으로 출발해야 해.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이건 보통 재해가 아니야. 저는 즉시 컴퓨터로 실시간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서울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간당 141.5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이 침수되고 강남 일대대로가 완전히 잠겨버린 상황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제가 37살이 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15년 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을 때의 일 말입니다. 그때 저는 CNN 신입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중에 침수된 가옥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70대 노인을 발견했었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상황에서 그분은 간절하게 손을 흔들고 계셨죠. 저는 즉시 구조 요청을 했지만 구조대 도착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결국 그 노인분은 제 눈앞에서 물에 휩쓸려 가셨어요. 그 순간의 무력감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재해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됐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복구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전 세계 재해 현장을 누볐습니다. IT 지진, 일본 쓰나미, 필리핀, 태풍까지 수많은 현장을 취재하면서도 항상 그 노인분의 모습을 떠올렸거든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도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기내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소식들이 하나같이 절망적이었거든요. 반지하 주택에서 세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 도심 곳곳에서 차량이 물에 잠겨 고립된 시민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전해졌어요. 또 늦었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와 시민들이 이 엄청난 재해를 얼마나 빨리 수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취재해본 경험으로는 이런 규모의 수해는 최소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천공항도 평소와 달리 어수선해 보였어요. 긴급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줄을 서 있었고
공항 직원들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만난 현지 기자들도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큰일 난 것 같아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 기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폭우는 처음 봐요. 도심 전체가 마비된 상태라고 하는데 언제 복구될지 모르겠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서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곳곳에 물에 잠긴 차량들과 쓰러진 가로수들이 보였어요. 시민들은 무릎까지 오는 물속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평소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던 강남대로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물이 고여 있었고 곳곳에서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 규모를 보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도 저는 계속 창밖을 내다봤어요. 과연 이 도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재해 현장들을 떠올려 보니 이 정도 피해라면 최소 한 달은 걸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15년 전 뉴올리언스에서의 그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무력한 현실을 지켜봐야 할까 하는 불안감이 컸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일찍 일어나서 다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벌써부터 거리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예상과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의지에 찬 움직임들이 보였거든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어제까지 물바다였던 강남역 일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호텔에서 나온 저는 어제의 기억과 완전히 다른 광경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12시간 전만 해도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로 아수라장이었던 강남역 일대가 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와 있었거든요. 도로에는 물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고 지하철 출입구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벌써부터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었고 지하철도 정상 운행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재해 복구와도 달랐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클, 여기서 뭐하고 있어? 돌아보니 BBC 수석 특파원 리처드 톰슨이 카메라맨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어요. 45세의 톰슨은 저와 함께 수많은 국제 현장을 취재해 온 동료이자 라이벌이었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그는 특히 자극적인 보도로 시청률을 올리는 데 탁월했죠. 리처드, 이 상황 좀 봐.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는데 벌써 이렇게 복구됐어.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톰슨은 비웃듯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이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일 수도 있어. 아시아 국가들이 의례 그렇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편견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톰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BBC 런던 본사에서 생방송 연결 요청이 온 것이었습니다. 톰슨은 즉시 카메라 앞에 섰고 저는 옆에서 그의 리포트를 지켜봤죠. 여러분, 지금 서울 강남역 앞에서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톰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어조였어요. 어제 기록적인 폭우로 완전히 마비됐던
서울이 하루 만에 정상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허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취재해본 경험으로는 이런 후진국 형제에는 며칠, 아니 몇 주가 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톰슨의 말을 들으며 불쾌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24시간 만에 이런 복구가 가능할까요? 혹시 정부가 언론을 속이려고 일부 지역만 급하게 정리한 건 아닐까요? 톰슨은 계속해서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카트리나나 런던 대홍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선진국조차 몇 달이 걸렸는데 하물며 이런 상황에서 하루 만에 복구됐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아마도 정부가 체면 치레를 위해 임시 방편으로 포장만 해놓은 것일 겁니다. 생방송이 끝나자 저는 톰슨에게 다가갔어요. 리처드, 너무 성급한 결론 아닌가? 실제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마이클, 너도 20년 경력인데 이런 걸 믿어? 톰슨은 비웃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허세는 이미 몇 번 봤잖아.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놓고 실제로는 엉망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톰슨의 말에 일리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취재해본 재해 현장에서 이런 신속한 복구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15년 전 뉴올리언스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정부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었죠. 바로 그때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님들이세요? 돌아보니 28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단정한 복장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는 자신을 박미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코디네이터로 배정된 박미경입니다. 오늘 취재 도와드리러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밝고 낙천적이었습니다. 어제의 재해가 무색할 정도로 활기차 보였어요. 톰슨이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정말로 이 도시가 하루 만에 복구됐다고 믿어요? 이런 대규모 수해 복구에는 최소 몇 주는 걸리는 게 상식인데. 박미경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며 대답했어요. 기자님, 한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젯밤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처럼 들렸거든요. 미경 씨,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물리적인 피해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기자님,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박미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톰슨은 시간 낭비라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난 다른 곳으로 가서 실제 피해 상황을 취재할게. 마이클, 너도 헛된 기대는 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는 카메라맨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톰슨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박미경의 확신에 찬 모습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제 눈앞의 강남역은 분명히 어제와 달라져 있었어요. 좋아요, 미경 씨. 그럼 보여주세요. 정말로 뭐가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국 박미경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히 침수되어 운행이 중단됐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고 있었고 승강장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 침수 복구는 보통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 일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가능했을까요? 박미경이 설명했어요. 어젯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수백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복구 작업을 도왔어요. 지하철 공사 직원들과 함께 밤새 물을 빼내고 청소했거든요. 시민들이요? 왜 그런 일을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특별함이에요. 박미경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함께 나서는 문화가 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모두가 힘을 합치면 가능하거든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문화적 차이만으로 이런 놀라운 복구 능력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톰슨처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취재해 보자고요. 15년 전 뉴올리언스에서의 아픔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박미경의 안내로 강남역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어제 저녁 제가 본 참혹한 모습과 지금의 깔끔한 거리가 같은 곳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박미경이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걸음을 멈추며 어제 이 지점에 물이 허리까지 찼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말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정말로 물이 고였던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도로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인도의 낙엽과 쓰레기까지 말끔히 치워져 있었어요. 박미경이 주변을 가리키며 저기 보이는 아저씨가 어제 밤에 맨손으로 배수로를 뚫어준 분이라고 알려줬어요. 제가 시선을 돌린 곳에는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커피를 마시며 서 있었습니다. 마동석을 닮은 체격에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평범한 직장인 같았어요. 저는 박미경과 함께 그에게 다가가서 CNN 기자라고 소개하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대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성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인터뷰는 곤란하다고 했어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배수로를 직접 뚫으셨다고 들었다고 하자 김대한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안 빠지니까 답답해서 그랬고 자신 혼자 한 게 아니라 주변 분들이 다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김대한 씨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정말 평범한 일이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셨을 거라고 말하며 출근길에 올라 사라져버렸어요. 박미경이 제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며 웃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의정부로 이동했습니다. 그 길에서 박미경은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제 500m 구간이 완전히 잠겼던 곳인데 한 시민이 30분 만에 배수를 복구해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로 도로는 완벽했습니다. 배수가 잘 되고 있었고 교통도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30분 만에 500m 구간을 복구했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제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자 박미경은 그분도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다만 옆에서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를 받아주던 여성분이 계셨고 완벽한 팀워크였다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의문이 커졌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 눈앞의 현실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강남 순환도로였습니다. 그곳에서 박미경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국악 연주자 한 분이 혼자서 5시간 동안 배수로를 뚫으면서 동시에 교통정리까지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음악가가 토목공사를 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박미경은 평소에는 가야금을 연주하시는 분인데 어제 밤에는 삽을 들고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들에게 우회로를 안내해 주시면서 동시에 배수 작업을 계속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기술자도 아닌 일반인이 혼자서 그런 복합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박미경은 아마 지금쯤 연습실에 계실 거라고 했지만 인터뷰는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원래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서초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침수된 차량에 갇힌 여성을 구조한 분이 계셨는데 구조 작업이 끝나자마자 말없이 사라지셨다는 거였습니다. 박미경의 설명에 따르면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혼자서 차문을 열고 그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셨다고 해요. 그런데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벌써 자리에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위험한 구조 작업은 전문가들의 몫이고 일반인들은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박미경에게 정말로 이런 일들이 다 사실인지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취재해본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라고 했어요. 박미경은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실제로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거리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SNS에도 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박미경이 보여준 SNS 게시물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삽을 들고 배수로를 뚫는 사람들, 쓰레기를 치우는 시민들, 교통정리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까지 다양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이런 개별적인 선행들만으로 도시 전체가 복구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 장비 없이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박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의 역할도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다고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많은 부분이 시민들 손으로 정리되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이런 시민의식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15년 전 뉴올리언스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을 봤거든요. 시민들은 구조를 기다리기만 했고 자발적인 복구 활동은 거의 없었어요. 박미경이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시청 앞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박미경은 어젯밤에 벌어진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여기서 한 할머니가 빗속에서 넘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수십 명의 시민들이 우산을 버리고 달려가서 도와드렸다는 거였어요. 박미경의 목소리가 잠시 떨리면서 아무도 촬영하지 않았고 아무도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드리고는 각자의 길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동시에 15년 전에 그 노인분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뉴올리언스에도 이런 시민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미경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면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지 왜 하루 만에 이런 복구가 가능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여전히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런 현상이 단순한 거짓말이나 과장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정말로 일어났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자로서의 의무도 느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세상에 전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특히 톰슨 같은 회의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호텔로 돌아가서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도해야 할까요? 15년 전 뉴올리언스에서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목격한 이 놀라운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거리로 나섰습니다. 박미경과 함께 어제 가보지 못했던 다른 지역들을 취재하기로 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한강 근처였습니다. 폭우로 인해 범람 위험까지 있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던 시민을 만나게 됐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그분은 어젯밤 자신도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김대한 씨와 마찬가지로 인터뷰는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그저 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씀만 남기고 가셨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겸손할까요? 미국 같았으면 벌써 수십 개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텐데 여기서는 정작 당사자들이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어서 용산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박미경은 또 다른 놀라운 사연을 들려줬어요. 어젯밤 지하 주차장이 완전히 침수됐던 아파트 단지에서 한 젊은 남성이 혼자서 물을 빼내는 작업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직원분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성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업했다고 해요. 전문 장비도 없이 양동이와 호스만으로 지하 주차장의 물을 모두 빼냈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분의 정체였어요. 알고 보니 평소에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음악교사였다는 겁니다. 토목이나 건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 어떻게 그런 전문적인 작업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관리사무소 직원분은 그 음악교사가 작업을 마친 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고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마치고 조용히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지하 주차장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물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바닥도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업체가 와서 작업한 것처럼 완벽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학교 운동장이 완전히 침수되어 개학의 차질이 빚어질 뻔했는데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룻밤 만에 복구했다는 거였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어제 밤 10시경부터 학부모 50여 명이 몰려와서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아버지들은 배수 작업을 담당하고 어머니들은 운동장 청소와 시설물 정리를 맡았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조직력이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고 새벽 5시까지 쉬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중간중간 야식과 음료수까지 준비해서 서로 챙겨가며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은 30년 교직 생활 동안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학부모들의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운동장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완벽했어요. 잔디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운동기구들도 제자리에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물바다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종로구였습니다. 그곳에서는 70대 할아버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평소에 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어제 밤에는 의료진 역할을 자처하며 복구 작업 현장을 누비셨다는 거였습니다. 근처 약국 사장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 할아버지는 밤새 복구 작업에 참여한 시민들의 부상을 치료해 주셨다고 해요. 간단한 상처 치료부터 시작해서 근육통 완화를 위한 침 치료까지 해주셨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분이 모든 치료를 무료로 해주셨다는 점이었어요. 심지어 치료에 필요한 약재와 소독용품까지 본인이 직접 준비해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새벽 내내 현장을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국 사장님은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의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돈을 받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치료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모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로 하룻밤 사이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오후가 되어서는 강북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학생들의 놀라운 활약상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인근 대학교 학생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조를 이뤄서 지역별로 복구 작업을 담당했다는 거였습니다. 지역 상인회 회장님의 증언에 따르면 학생들이 새벽 1시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는데 SNS를 통해 소식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각자 전공을 살려서 역할을 나눴다고 해요. 토목공학과 학생들은 배수시설 복구를, 전기공학과 학생들은 침수된 전기시설 점검을, 의료계열 학생들은 응급처치를 담당했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힘만 쓰는 게 아니라 각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작업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세워서 시간 단위로 업무를 배분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인회 회장님은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평소에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대학생들 중 몇 명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모든 학생들이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왜 이런 걸 취재하는지 오히려 의아해했어요. 하루 종일 취재를 다니면서 저는 수십 개의 비슷한 사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무료로 구조 물품을 나르며 밤새 봉사한 이야기, 식당 사장이 복구 작업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이야기,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이 용돈을 모아서 성금을 전달한 이야기까지 다양했어요. 각각의 사연들은 모두 감동적이었지만 동시에 제게는 큰 혼란을 가져다 줬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란 저로서는 이런 집단적 이타주의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특히 아무런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믿기 어려웠거든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하루 종일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증언록들이 수십 개에 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톰슨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다른 지역을 취재했는데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피해 지역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했어요. 정부가 언론에 공개하는 곳들만 급하게 정리해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톰슨의 말을 들으니 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제가 본 것들도 일종의 쇼였던 건 아닐까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신 기자들을 위해 특별히 연출한 장면들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뉴올리언스에서의 기억과 오늘 한국에서 본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타적인 것일까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더욱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공식 기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울시청을 방문해서 재복구 담당 공무원들과 만났어요. 그들의 증언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시민들의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 안전관리실 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복구 작업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다고 해요. 공식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70% 이상의 지역이 시민들 손으로 1차 정리가 완료되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배수로 복구 작업의 경우 전문 업체들이 투입되기 전에 시민들이 대부분의 막힌 곳들을 미리 뚫어 놓았다고 했어요. 덕분에 공식 복구 작업 시간이 평소의 3분의 1로 단축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민 참여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 민원만 쏟아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준 것이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소방서와 경찰서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증언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119 구조 상황실장의 말에 따르면 평소 같으면 수백 건의 구조 요청이 들어왔을 텐데 이번에는 그 절반도 안 됐다고 해요. 이유를 분석해보니 시민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일이 많아서 공식적인 구조 요청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침수된 차량에서 사람을 구조하거나 고립된 지역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일들을 시민들이 먼저 해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통 통제나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들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곳들이 많았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임시 대피소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증언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 것들이 단순한 쇼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까요?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박미경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국의 정문화와 공동체 의식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문화나 가치관만으로 이런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더 직접적인 동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박미경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복구 작업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으니 가보자는 거였어요.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고 그냥 카페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했어요. 혹시 제가 있으면 그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박미경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외국 기자가 관심을 갖는 것을 고마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녁 7시 홍대 근처의 한 작은 카페에서 그 모임이 열렸습니다. 20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는데 나이도 직업도 정말 다양했어요. 대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회사원부터 자영업자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있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거창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봤고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였습니다. 특별한 계획이나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답답해서 나왔는데 막상 현장에 와보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같은 마음으로 온 사람들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60대 아저씨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 받은 도움에 대한 고마움을 언젠가는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이 그 기회라고 여겼다는 거였습니다. 주부 한 분은 더 구체적인 동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해요.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아이들도 바른 마음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충동이나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 나름의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대감이었습니다.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어제 밤의 경험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 같았습니다. 한 회사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평소에는 지하철에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내는데 어제 밤에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땀을 흘리며 일했다고 해요. 그 경험이 너무나 소중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임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문화적 특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었어요. 개인적인 신념과 사회적 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갈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한 참가자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지 궁금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보통 정부나 전문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부나 기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기관이 할 수 없는 세심한 배려나 따뜻한 마음은 사람만이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15년 전 뉴올리언스에서 느꼈던 절망감과는 정반대의 감정이었어요. 인간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희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자로서의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떻게 세상에 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자칫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위험도 있었고, 무엇보다 톰슨 같은 냉소주의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했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CNN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편집장 톰 윌슨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내일까지 현장 리포트를 송출하라고 지시했어요. 서울 상황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과연 어떤 톤으로 이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말이에요. 15년 전의 트라우마와 지금의 감동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CNN 생방송을 통해 제가 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권리가 있었거든요. 아침 8시 강남역 앞에서 생방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카메라맨과 음향 기사가 장비를 점검하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원고를 다듬었어요. 15년간 품어왔던 의문들과 지난 며칠간 목격한 기적 같은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뉴욕 본사와의 라이브 연결이 시작됐어요. 앵커 앤더슨 쿠퍼가 저를 소개하며 서울의 현재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20년간 전 세계 재해 현장을 취재해왔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부터 IT 지진, 일본 쓰나미까지 수많은 참사를 목격했죠. 하지만 24시간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복구된 도시는 처음 봅니다. 앵커가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증언, 시민들의 SNS 게시물, 그리고 무엇보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현장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이것은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시민들 스스로가 나선 기적입니다. 저는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맨손으로 배수로를 뚫은 투자 전문가, 5시간 동안 혼자서 도로 복구와 교통정리를 병행한 국악 연주자, 침수된 차량에서 사람을 구조하고 말없이 사라진 익명의 시민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동기였습니다. 저는 어젯밤 카페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시민의식이 아니라 인간애와 공동체 정신의 진정한 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가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는지, 혹시 정부의 조작이나 과장은 없었는지 물어본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사흘간의 철저한 취재 결과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기관의 증언과 수백 명의 시민 증언, 그리고 수많은 영상 자료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생방송은 15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개인적인 소회도 밝혔어요.
15년 전 뉴올리언스에서의 경험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그때의 절망감과 지금의 희망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설명했습니다. 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대응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서울에서 저는 그런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CNN 본사에서는 시청률이 평소보다 30% 높았다고 연락해왔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서울 미라클이라는 해시태그가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과장된 보도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특히 톰슨이 즉시 반박 보도를 내보냈어요. 그는 여전히 한국 정부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 리포트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었고, 저는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박미경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녀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제 방송을 본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뉴욕시, 런던시, 도쿄도 등에서 서울의 재해 대응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제 방송을 본 한국 시민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은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일로 만드느냐는 반응이 많았다고 해요. 이런 겸손함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행을 자랑하지 않고 칭찬받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 말이에요. 오후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방송을 본 다른 나라 기자들이 서울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BBC, NHK, 프랑스 24 등 주요 외신들이 앞다투어 후속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톰슨처럼 회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기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들을 만나본 후에는 모두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였어요. 일본 NHK의 다나카 기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언론의 과장 보도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취재해보니 오히려 축소해서 보도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현장은 더욱 놀라웠다는 거였습니다. 프랑스 24의 르로이 특파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시민 참여를 상상하기 어렵다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아무런 조직화나 동원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가장 놀랍다고 했어요. 저녁이 되어서는 한국 정부에서도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 세계의 관심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번 복구는 정부의 노력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이었다고 겸손하게 평가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서울시장의 발언이었어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서울의 힘입니다. 행정부는 단지 그 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하루 종일의 일들을 정리하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저널리스트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낸 것 같았어요.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제 보도로 인해 서울 미라클이 전 세계적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욕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놀랍게도 15년 전 뉴올리언스에서 제가 구하지 못했던 그 노인의 손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 방송을 보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기자가 자신을 잊지 않고 계속 보도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할아버지는 저 때문에 구조된 게 아니라 제 보도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었다고 믿으셨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역할은 직접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서울에서 저는 드디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낸 것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후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저를 괴롭혔던 죄책감이 마침내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뉴올리언스에서의 그 노인분께서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오히려 제 보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셨다는 이야기가 제 마음을 크게 위로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소식들을 접하게 됐어요. 제 서울 미라클 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뉴스가 화제가 된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곳은 뉴욕시였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 사무실에서 서울의 시민 참여제의 대응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공식 요청이 왔다고 해요. 뉴욕도 허리케인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한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런던시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특히 2020년 템스강 범람 때 복구가 몇 주씩 걸렸던 경험이 있어서 서울의 신속한 복구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박미경이 보여준 해외 SNS를 보니 서울 미라클 해시태그와 함께 각국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다짐들을 올리고 있었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재해 대응 자원봉사단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시드니에서는 대학생들이 솔스타일 디제스터 리스판스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평소 재해 대응 훈련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일본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쿄에 사는 한 시민이 제 방송을 본 후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관계였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서로 배울 점이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이 일본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도쿄 시민들 사이에서도 서울을 본받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의 경험을 가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서구 언론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한 칼럼니스트는 집단주의 문화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압력이 우선될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의 시민 참여가 진정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비판들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들이었지만 제가 직접 만난 한국 시민들의 진정성을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때 박미경이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제 방송 이후 한국 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서울 미라클을 계기로 평상시에도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서울 각 구청에서는 시민자원봉사단을 정식으로 조직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교육과 훈련을 하고 실제 재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어요. 대학교에서도 서울 미라클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는 이번 사건을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 발현 사례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연세대학교에서는 재해 대응에서의 시민 참여 모델을 체계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서울 미라클을 공식 재해 대응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시민자원봉사와 공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재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오후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소개했던 시민 영웅들 중 몇 분이 직접 저를 찾아온 겁니다. 강남역에서 배수로를 뚫었던 김대한 씨와 국악 연주자분,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복구했던 음악 교사분까지 오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분들의 행동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설명해 드리자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김대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자가 왜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제 방송을 보고 나서 자신들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국악 연주자분은 더욱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평소에는 전통 예술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재해 대응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악 교사분은 교육자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일이 학생들에게 좋은 교훈이 됐다고 해요. 음악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 교육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서울 미라클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해 복구의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요. 개인과 공동체, 예술과 현실, 전통과 현대가 하나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하모니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는 한국 정부에서 공식 만찬을 준비해줬습니다. 외교부 장관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제 보도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앞으로 이런 모델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주신 것이었습니다. 장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 미라클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한국은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나라들과 나누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유엔과 협력해서 서울 미라클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만찬이 끝난 후 저는 한강을 따라 걸으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물난리로 아수라장이었던 이 도시가 지금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변화였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한국 사람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뭔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역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저는 구조대원이 아니라 기자였고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재해 현장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울 미라클 이후 이 도시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후일담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항 직원들의 미소였습니다. 한 달 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자부심이 가득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택시기사님도 제가 외국 기자라고 하자 서울 미라클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이런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강남역이었습니다. 한 달 전 그 극적인 복구 작업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뭔가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넘어진 노인분을 부축하는 젊은이들의 모습,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시민들, 심지어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까지 평소보다 훨씬 많아 보였어요. 서울 미라클의 정신이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박미경과 다시 만나서 그간의 변화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의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서울 미라클 이후 자원봉사 신청자가 300% 증가했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 참여율도 크게 높아졌다고 해요. 특히 젊은 세대의 변화가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개인주의적이라고 여겨졌던 20대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에 나서고 있다는 거였어요. 대학가에서는 서울 미라클 정신을 계승하자는 동아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 그 감동적인 시민 모임이 열렸던 홍대 카페도 다시 찾아가 봤어요. 놀랍게도 그 모임이 정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지역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논의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에도 모임이 있었는데 참가자가 한 달 전에 2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새로 참여한 분들 중에는 서울 미라클 보도를 보고 감동받아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모임에서 만난 새로운 참가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CNN 방송을 보고 나서 부끄러웠다고 해요. 그동안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무관심했던 자신이 미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해외에 사는 자녀가 서울 미라클을 보고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연락해왔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자신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어린 학생들의 변화였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서울 미라클을 주제로 한 그림과 장문을 전시해놨더라고요. 어른들이 함께 도우는 모습을 그린 그림들, 자신도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다짐을 쓴 장문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서울 미라클 이후 아이들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해요. 친구가 다치면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고 청소 시간에도 자기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챙기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한 아이는 이런 장문을 썼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찼을 때 우리 아빠도 나가서 다른 아저씨들과 함께 물을 빼내는 일을 도왔어요. 나도 커서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서울 미라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해복구의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요. 한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김대한 씨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한 달 전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회사에서의 분위기라고 하셨어요. 서울 미라클 이후 직장 동료들 사이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서로 더 많이 배려하게 됐고 개인의 성과보다는 팀 전체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차원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국악 연주자분도 만났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서울 미라클 이후 자신의 예술 활동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기 시작했다고 해요. 재해 복구 현장에서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곡을 작곡했는데 그 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서울 미라클을 주제로 한 문화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음악, 미술, 연극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 공연으로 시민들의 아름다운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을 복구했던 음악 교사분은 더욱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서울 미라클 이후 음악 교육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고 해요. 단순히 피아노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에 더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학생들과 함께 요양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해서 연주 봉사를 하고 음악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부 차원에서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서울 미라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각 지역별로 시민자원봉사단을 조직하고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해 대응 능력을 기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 교류였어요. 벌써 12개국에서 서울 미라클 벤치마킹을 위한 공식 방문단을 보내왔다고 해요. 일본,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교류가 의미 깊었다고 했어요. 도쿄도에서 서울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재해 대응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양국 간의 역사적 갈등을 넘어서 서울 미라클이 새로운 협력의 계기가 된 거죠. 일주일간의 후속 취재를 마치고 귀국하는 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박미경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 달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밝은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뭔가 더 깊은 자신감과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박미경은 서울 미라클 이후 자신의 삶도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자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넘어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관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녀는 서울 미라클을 소재로 한 영어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대학과 문화기관에서 한국의 공동체 정신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재해 현장을 취재하러 왔다가 인간 정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이번에는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꽃피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간 저는 CNN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저널리즘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고요. 화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 진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몇 달 후 제 서울 미라클 시리즈는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이 보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시민 영웅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솔스타일 발런티어 그룹이 만들어졌고, 런던에서는 커뮤니티 퍼스트 무브먼트가 시작됐습니다. 도쿄에서는 미러컬 터게더라는 시민단체가 생겨났어요. 모두 서울 미라클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15년 전 뉴올리언스에서 느꼈던 절망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희망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서울의 무명 영웅들은 여전히 조용히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정신은 이제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서울에서 배웠습니다. 서울 미라클, 그 이름 속에는 하루 만에 이루어낸 기적적인 복구만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서울 미라클의 정신으로 이웃을 돕고 있을 것입니다. 그 조용하고 아름다운 선행들이 언젠가는 또 다른 기적이 되어 세상을 밝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